자, 2회죠. 19년 2회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ERP 도입의 성공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틀린 것 찾는 것입니다. 자, 보기 쭉 한번 보고 4개 중에서 나쁜 말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 답은 2번이 되겠죠. 현재의 방식에다가 IT 업체와 그리고 경영자,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여서 이 전체를 업무를 통합 운영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효율성이 향상되지 않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단기간의 효과 위주로 구현하지 않는다. 예, 맞죠? 물론 단기간에도 효과가 나타나면 좋지만은 주로 ERP는 장기간이죠.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4번, 최고 경영진을 프로젝트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죠. 경영자도 참여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며 1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네요. 2번.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첫 번째, 리드 타임의 증가. 자, 리드 타임부터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증가란 말이 좋은 수도 있지만 나쁜 경우도 많아요. 제가 리드 타임 메모해 두었습니다. 리드 타임이란 고객으로부터 수주를 받거나 예측 생산을 위한 생산 계획을 잡고부터 최종 출하를 하는 시점까지 시간을 리드 타임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고객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물을 출하하는 시점까지 이 기간을 리드 타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객이 뭐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수주를 받았습니다. 예, 언제까지 납품하겠습니다 하고 만들어서 다시 고객에게 그 제품을 주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리드 타임이랍니다. 따라서 고객의 요구로부터 결과물을 주는 데까지 시간은 당연히 증가되면 안 되죠. 줄어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도입 효과가 아닙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1번 보기는 리드 타임입니다. 리드 타임은 고객이 무슨 제품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수주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만들어서 줬어요. 이 시간은 단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결산 작업의 단축. 예, 좋은 말이며 맞는 말입니다. 고객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 자, ERP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 통합 업무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설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리드 타임이 무엇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2번 좋은 말, 3번 좋은 말, 4번 다 좋은 말이고 ERP의 핵심적인 개념이 통합 업무 시스템이 되겠죠. 충분히 맞추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3번. 다음 중 ERP와 AI, 인공지능이죠.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은 왜 우리 모든 기기들과 인터넷이 연결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출했어도 집에 있는 문을 잠글 수도 있고 외출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집에 있는 냉장고를 끌 수도 있고 밥솥을 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겠죠. 사물 인터넷, IoT라 그럽니다. 등 혁신 기술과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현재 ERP는 기업 내 각 영역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단위별 업무 처리의 강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ERP의 핵심적인 개념은 단위별이 아니라 통합 업무 처리가 된다 그랬죠. ERP는 통합 업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단위별 업무 처리를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위별로 되어 있는 업무들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것이 ERP, 전사적 관리가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제조업에 쓰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 자동화를 구현하고 ERP와 연계하여 생산 계획의 선제적 예측과 실시간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세 번째, 현재 ERP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과의 융합으로 전략적 경영 등 분석 도구를 추가하여 상위 계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RP에서 생성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새로운 업무 개척이 가능해지고 비즈니스 간 융합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자, 2번부터 4번까지는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읽어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2번부터 4번까지는 ERP에 대한 개념도 맞지만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은 1번이 틀렸어요. 개별 단위가 아니라 단위별 작업이 아니라 통합 업무 처리라는 거 ERP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4번, 자, ERP 구축 절차 중 모듈 조합화 그리고 테스트 및 추가 개발 또는 수정 기능 확정을 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자, 요거 지난번에도 나왔는데요. ERP 구축 4단계가 있습니다.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축 단계, 그리고 구현 단계,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지고요. 이 4단계는 반드시 아셔야 되며, 첫 번째, 설계 단계에서는 투비 프로세스 모듈이 나온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구축 단계에서는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각 모듈별 테스트, 그리고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연계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모듈을 조립하여요. 그리고 구현 단계에서는 요거 실 데이터 입력 후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운영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시스템을 평가하고 유지 보수하는 이 개념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모듈의 조합화와 그리고 테스트, 그리고 추가 개발 또는 수정 단계는 구축 단계에서죠. 자, 여기 보시면 구축 단계에서 모듈 조합화와 그리고 모듈 테스트 후 통합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구축 단계인 답은 1번이 되며, 자, 4번 문제는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이게 4단계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 거의 매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한 문제 맞추시면 성적이 또 많이 올라가겠죠. 다음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들. 자, 상계주의 답은 1번입니다. 회계는 원칙적으로 상계,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상계한단 말은 퉁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100원 줄 거 있고 또 100원 받을 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퉁치자 하잖아요. 또는 쌤쌤한다.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줄 거 100원 있다고 기록이 돼야 되고요. 받을 거 100원 있다고 기록이 돼야 됩니다. 상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발생주의 원칙이죠. 시덕 원가주의, 수익 실현의 원칙. 예,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아래쪽에 제가 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발생주의와 시덕 원가주의, 수익 실현의 원칙, 그리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총액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상계주의는 총액주의의 반대적인 의미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이 아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자, 회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상계, 퉁쳐서는 안 된다. 쌤쌤에서는 안 됩니다. 줄 거 얼마다 적고 받을 거 얼마다 100원이다. 이렇게 각각 따로 적어야지. 줄 거 100원, 받을 거 100원이라고 아예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첫 번째, 경영자의 수탁 책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탁이니까, 자, 회사 사장이 또 월급 받는 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 경영을 잘한 것이고, 이익이 작게 발생하면 이익이 작게 발생하면 경영을 잘 못했단 말이죠. 요거는 손익계산서에서 제공되는 말입니다. 예, 1번 맞습니다. 2번, 회계 감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답은 2번입니다. 회계 감사 및 감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회계 목적이 아니라 회계 감사하는 사람에게, 회계 감사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회계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현금 흐름표가 되겠죠. 답은 재무 상태표와 경영 성과 및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요거 재무 상태란 말이 재무 상태표, 경영 성과니까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에 관련된 거니까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7번, 다음의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일정 시점 노는 것 딱 하나밖에 없죠. 재무상태표입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채권자에게 지급할 부채, 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자본의 상태를 보고하는 보고서이다. 그러니까 일정 시점, 핵심적인 말이 되고요.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것은 재무상태표에서 나타내고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먼저 영업이익을 구하는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돼요. 따라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나와 있는 거 매출액 300만원입니다. 매출액 300만원 적었습니다. 두 번째, 매출원가 적었습니다. 매출원가 165만원이네요. 그대로 적었어요. 그러면 300만원에서 165만원을 빼니까 매출 총이익은 요거 135만원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여기서 영업비용, 즉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됩니다. 보겠습니다. 임대료,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다음, 임대료는 받는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죠. 수익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거 대손상각비 영업비용이죠.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기부금 영업외비용입니다. 이는 수익입니다. 임대료는 영업외수익, 기부금은 영업외비용,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익, 이는 자본입니다. 자본항목 아닙니다. 개발비는 자산이죠. 무형자산입니다. 따라서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손상각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영업비용이고요. 임대료는 영업외수익, 기부금은 영업외비용, 매도가능증권 평가익은 자본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입니다. 그래서 자본입니다.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이런 것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업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는 44만원, 따라서 135만원에서 44만원을 빼면 91만원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업이익 구하는 공식과 이 공식과 두 번째, 자, 이 내용들을 보시고 이것이 영업비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계정 과목들 중에서 개발비입니다. 우리가 빗자가 들어가면 다들 비용이 맞아요. 그런데 빗자로 끝나더라도 비용이 아닌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발비는 무형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답은 91만원 1번입니다. 9번, 다음 중 현금 흐름표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현금 흐름표. 자, 현금 흐름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많아 보이지만 제가 글자를 크게 적어서 그렇고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 흐름표, 말 그대로 현금이 흘러가는 표죠.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업이 현금을 어떻게 창출하였고 그리고 사용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계기간 중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자, 영업활동 보겠습니다.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은 기업이 주요 수익 창출과 관련한 활동 및 투자 또는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 활동에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되고요. 두 번째, 투자활동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산 및 영업에 사용되는 유형 자산 등의 증가 혹은 감소를 의미하게 되고, 재무활동은 자금의 조달 및 상환과 관련한 활동을 재무활동이랍니다. 자, 요 각각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메모하셔서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첫 번째, 현금 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달리 발생주의에 의해 작성되지는 않는다. 현금 흐름표는 발생주의에 해당하지 않고 실현주의에 해당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갈 때 작성된단 말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작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 현금 흐름표는 특정 기간의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말 그대로죠. 현금이 흘러다니는 표니까 특정 기간의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맞습니다. 예, 2번 맞습니다. 3번, 영업상 어려움으로 인한 자금의 차입은 돈 빌려오는 거네요.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에 해당한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차입금의 차입은 여기 보세요. 자금의 조달 및 상환과 관련된 활동은 영업활동이 아니라 재무활동입니다. 따라서 영업활동이 아니라 이것이 재무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상품의 구매에 의한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에 해당한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 다시 보겠습니다.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과 관련한 활동. 자, 여기에 상품의 구매에 의한 현금 흐름은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흐름으로서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며 3번은 자금을 차입하고 상환하는 것은 영업활동이 아니라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이 내용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며, 혹시 놓치셨다면 메모하셔서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0번, 다음을 참고할 때 단기, 올해죠. 올해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은, 자, 결산 시에 미지급된 급여 5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자, 계상하지 않았단 말은 급여 500만원을 못 줬는데 그것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까? 자, 그럼 결산을 해야 되겠죠. 급여 500만원이 발생했는데 돈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 500만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적었단 말입니다. 어떤 결과가 야기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이 발생되었는데 비용이 줄어드네요. 두 번째, 부채가 발생되었는데 부채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부채를 안 적었으니까 줄어드네요. 출발합니다. 자산은 없죠. 영향이 없습니다. 예, 자산은 영향이 없어요. 답은 3번이네요. 다음, 부채가 과소계상 되겠죠. 왜? 부채가 이렇게 대변에 500만원 증가되어야 되는데 안 적혔으니까 부채가 줄어든단 말입니다. 자본 과대계상됩니다. 자, 자본이 왜 과대계상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이 증가됐죠. 자, 비용이 발생되어서 요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적어야 되는데. 따라서, 자, 여기에 당기순이익입니다. 기말자본 구하는 공식을 제가 적어두었어요. 기말자본이 여기 있습니다. 기초자본 플러스 당기순이익인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비용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걸 안 적었어요. 그럼 비용이 없어지겠죠. 비용이 줄어듭니다. 빼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거의 결과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비용이 줄어들면 당기순이익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초자본과 당기순이익이 올라가게 되면 기말자본은 증가됩니다. 따라서 답은 과대계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네요. 자, 요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요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말에 급여 500만원 안 준 것을 기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재를 했더라면 요렇게 됐어야 됐습니다. 요렇게 됐어야 됐는데 요거 안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돼야 되는데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요게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는데 비용이 줄어들어요. 요 비용이 줄어들면 당기순이익, 이 결과값은 당연히 빼기가 줄어드니까 높아집니다. 이게 플러스 값이 올라가면은 기말자본은 뭐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대 계산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손익 발생 여부에 따라 분류된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가 크게 한 3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는 요 3가지죠. 요 3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어요. 교환거래. 교환거래란 재무상태표, 즉 자산, 부채, 자본, 계정만 나타나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환거래는 상품 100만원짜리를 현금 주고 샀다. 그럼 차변이 상품, 대변이 현금입니다. 상품, 재고자산, 자산입니다. 현금, 자산이죠. 이런 거래가 교환거래입니다. 분개를 했을 때 자산, 부채, 자본만 나타나는 것은 교환거래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교환거래는 분개를 하였을 때 차변과 대변 이렇게 분개를 했을 때 이 계정과목들이 자산, 부채, 자본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환거래가 되고요. 손익거래는 비용, 수익이 나타나는 거래입니다. 비용이나 수익이 나타나는 거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거? 이자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현금 100만원, 이자 수익 100만원입니다. 이자 수익이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타나는 이런 거래가 손익거래가 됩니다. 자, 가장 혼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혼합거래입니다. 혼합거래는 교환거래 플러스 손익거래가 돼요. 자, 혼합거래가 혼돈이 되는데요. 이 혼합거래는 손익거래와 많은 학생들이 오해를 합니다. 잘 틀려요.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손익거래는 방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 100만원, 이자 수익 100만원. 이렇게 손익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 자, 내가 빌려왔던 단기 차입금 100만원과 현금 이자 10만원을 현금으로 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그런 경우 빌려왔던 단기 차입금 100만원과 이자 10만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분개 한번 해볼게요. 현금 110만원, 단기 차입금 100만원, 이자 비용 1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이 혼합거래가 됩니다. 이렇게 계정과목이 3개 이상이면서 단기 차입금, 부채, 현금, 자산,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자 비용 이렇게 나타나는 거. 계정과목이 3개 이상이면서 자산, 부채, 자본 다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혼합거래가 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대체거래는 계정과목을 다른 계정과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을 수선했어요. 그럼 수선비, 상품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계정과목을
바꾸는 것을 대체거래랍니다. 따라서 지금 교환거래, 손익거래, 그리고 혼합거래는 다 맞습니다. 대체거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를 붕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항목은, 자, 거래 판료소에 관련된 건데요.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를 붕괴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항목은, 자, 거래 판료소 제가 한번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래 판료소에 따라 자산의 증가는 차변 요소고, 따라서 차변이 증가하면 대변의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 나타나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자산이 증가가 되면 이 자산은 차변 요소입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죠.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이 자산이 증가되면 부채, 자본, 수익 이것들 중에 한 개 또는 전부가 증가돼야 됩니다. 증가돼야 돼요. 따라서 이 말이 됩니다. 자, 자산의 증가하는 거래를 붕괴할 때, 즉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차변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변이 이렇게 증가된다. 물론 수익과 비용은 발생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낳는 것은 자산이 증가됐으니까 수익 계정의 발생. 예, 맞습니다. 자, 요게 증가되면 대변에 있는 수익이 발생되는 거. 1번 맞습니다. 2번 안 되는가 한번 봅시다. 왜 안 되는가? 2번 부채 계정의 감소. 틀렸잖아요. 자산이 증가되면 부채는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2번 감소돼서 틀렸어요. 3번 똑같은 말이죠. 자본 계정의 감소. 자, 그러면 자산이 증가되면 자본이 증가돼야 됩니다. 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이거 자산이 증가되니까 자본입니다. 재본이 아니고 자본도 증가돼야 되겠죠. 자본 증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비용 계정의 발생.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산이 증가되면 대변에 있는 부채가 증가되든지 자본이 증가되든지 수익이 발생돼야 됩니다. 비용은 같은 변, 그러면 대변이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내용은 거래 판료소에 대한 개념을 아시면 맞추실 수 있습니다. 13번. 다음 중 분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계를 할 때 차변에 기록하는 금액과 대변에 기록하는 금액은 항상 답은 1번입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차변돈과 대변돈은 반드시 일치해야 됩니다. 그게 대차 평균의 원리고요. 차입금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고, 맞죠? 차입금은 부채입니다. 대변에 기록하고,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 감소하면 차변. 예, 맞습니다. 분계를 기록한 장부를 분계장이랍니다. 예, 맞습니다. 현금의 증가는 차변,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하고,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자산이 줄어들면 대변에 기록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거는 대차 평균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문제 14번은 문제가 잘못되어가지고 저는 정답 처리라고 나왔어요. 기출문제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겠습니다. 문제 출제자가 잘못해서 시험 치시는 분은 좋죠. 다 맞다 치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다음 보기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회계 처리한 것은, 회계기간 중 장부상 현금은 35만원, 현금 시제액이란 우리 회사에 있는 돈을 헤아려 보았더니, 우리 회사 돈을 다 헤아려 봤더니 4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회사 돈이 5만원 남았단 말이죠. 즉 현금이 5만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기중에 돈이 남든지 모자라든지 할 때 쓰는 계정과목이 뭐다? 현금 과부족입니다. 지금은 현금이 남았으니까 현금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차변이 현금 내야 돼요.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됩니다. 상대 계정은 기중에는 현금 과부족으로 하고, 기말 결산 시에는 잡이익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중입니다. 회계 기간 중이니까 현금,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 되는데요. 기중에는 현금 과부족으로 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며, 만약에 회계 기간 중이 아니라 결산 시 이런 내용이었다. 이 말이 회계 기간 중이 아니라
결산일 현재라고 말이 바뀌면 답은 3번이 됩니다. 왜? 결산일 때는 바로 잡이익, 잡손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현금과 부족에 대한 정리는 제가 이렇게 해두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16번 보기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X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충당금 금액은 얼마고 얼마 더 적립하면 되노? 2019년 20 몇 년 중 거래처 동안의 매출채권 2만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자, 이거 가지고는 돈 떼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손 처리한다 이런 말도 없고요. 그냥 돈 떼였다 그럽니다. 다음 X년 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200만원의 매출채권 중 3%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면 자, 요거 2번을 가지고 풀 수 있네요. 1번은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대손 처리하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만 뭐 대손 충당금 조회도 하고 할 텐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서 1번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번입니다. 자, 2번 지금 우리 회사 매출 채권이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에 몇 퍼를 설정한다 그랬어요? 3%. 그러니까 미삼은 6만원을 설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손 요 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시면 대손 충당금액 관련된 문제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대손이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구하는 금액은 200만원 곱하기 3%에서 6만원을 구했습니다. 17번 보기에 의해 측정된 주 생산성의 19년 12월 31일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 금액입니다. 적절한 것은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겁니다. 자, 취득일이 2018년 1월 1일이네요. 원가 2천만원입니다. 잔존가액 500만원, 내용연수 10년, 정액법입니다. 자, 그러면 정액법을 이용해서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합니다. 정액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 이거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대입하겠습니다. 취득원가 200만원, 잔존가치 500만원이라고 그랬죠? 내용연수 10년이 됩니다. 하면은 2천만원에서 500만원 빼니까 1500만원, 1500만원을 나누니까 얼마? 1년에 150만원의 감가상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산 것이 2018입니다. 지금은 2019년입니다. 2년입니다. 150만원이 두 번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되겠다? 150만원 더하기 15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3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원가 2천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300만원을 빼니까 장부금액은 1700만원인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장부금액이 무엇인데, 장부금액이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거 하나, 1번. 2번, 정액법 구하는 공식. 이거 물론 뭐 감가상각 누계액도 해당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18번 다음 중 보기의 회사채 발행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즉 생산성은 회사채, 사채를 말합니다. 발행하려고 한다. 회사채의 액면금액은 1000만원이고 액면 이자율, 회사채, 사채에 표시된 이자율은 10% 이자 주겠단 말입니다. 시장 이자율, 은행 이자입니다. 은행은 7%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10% 주고 은행에 넣으면 7% 줍니다. 많은 사람이 이자 많이 주는 회사채를 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채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할증 발행이 되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할증 발행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사채입니다. 사채란 기업이 장기간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합니다. 액면 이자율이 있고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은행 이자율이 같으면 액면 발행.
두 번째, 액면 이자율과 하체 표시 이자율이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와 시장 이자율보다 큰 경우, 시장 이자율보다 지금 크죠. 이렇게 클 때는 할증 발행되고요.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크면 할인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기에 의해 적립될 이익준비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본금 1000만원, 당기순이익 200만원, 이익준비금 상법상 최소 한도액만 적립, 주주배당금 15%, 현금배당 10%, 주식배당 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이익준비금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익준비금 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한도금액만 적립. 자, 이익준비금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익준비금은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의 10%입니다.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단 주식배당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금배당, 주식배당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식배당은 이익준비금에 해당이 없고요. 현금배당액의 10%입니다. 현금배당액의 10%예요. 따라서 자본금 1000만원에 대해서 현금배당을 10% 하니까 자본금 1000만원 곱하기 현금배당 얼마? 10% 하면 요게 100만원입니다. 이 100만원의 10%니까 얼마가 된다? 요거 10만원. 답은 1번입니다. 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 주주 배당금 여기에 관련된 건데요. 주식 배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금 배당액의 10%입니다. 자, 그러니까 10%가 자본금의 10%는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이익준비금은 이 100만원의 10%예요.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적립하게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상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10만원이 됩니다. 알아주시고, 만약에 요게 잘 모른다 하시더라도 요것만 이익준비금에 대한 개념만 아시면 5%는 아니니까 나올 수 있는 돈이 없죠. 그렇게 됩니다. 20번. 자, 다음의 보기 내용에 따라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자,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적어줬습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자, 물론 당기순매입액은 당기매입액에서 매입할인, 매입애누리, 매입한출 이런 걸 빼면 됩니다. 자, 요 공식에 맞춰서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공식 정도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공식 모르면 계산하는 문제 못 푸는 게 많습니다. 자, 매출액 2천만원입니다. 자, 매출액 2천만원. 매출액은 없네요. 다음, 기초재고액인데요. 500만원. 기초재고액 500만원. 요거 보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기말 재고액이 200만원이네요. 기말 재고액 20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단기 매입액 있죠? 단기 매입액 얼마? 100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매출은 필요 없고 매입 할인이 있네요. 100만원. 매입 할인 10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다음, 매입 애누리 50만원 있네요. 매입 애누리 5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이래서 적은 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 계산해 봐요. 자, 요거 계산했더니 1000만원에서 100만원 빼고 50만원 뺐더니 단기순 매입액은 850입니다. 따라서 이 단기순 매입액이 85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산합니다. 500만원 더하기 850만원, 1350만원. 거기서 200만원을 뺐더니 1150만원. 답은 3번입니다. 1150만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요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ERP 회계 2급 같은 경우는 전산회계 한 1급 정도, FAT 1급 정도 수준 정도 된다. 이런 문제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FAT 1급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은 따로 이론은 공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8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